나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예. 좀 가운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까요? 네. 예, 예. 예, 오늘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그 특강을 소개하고자 저는 영남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주원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 특강은 대통령, 즉 전국대학 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에서 하는 그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분단이나 통일이라는 주제가 제도나 체제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식에 더 뿌리 박혀 있는,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어떤 상징으로, 어떤 기준이자 척도이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관념으로, 상징적 관념으로 바라보고자 했고요. 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더 강고한 권력이 아닐까 하고, 우리 안에 어떤 분단 문법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 안에 어떤 분단에 대한 상징적 재현을 살펴보는 것을 이번에 저희 통일연구소에서 준비하는 어떤 특강의 문제의식의 출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분단, 젠더, 문화, 삶과 만나다로 정해봤고요. 준비했고요. 첫 번째 특강으로는 오늘 영화와 대중문화가 분단을 어떻게 재현하고 다루는가를 조재휘 영화평론가님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조재휘 선생님 나와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 영화평론가로 계신 조재휘 선생님이 부산에서 저희 학교 쪽으로 또 특별히 오셔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고, 문건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유튜브에 아마 문건도 잠시 올려 있을 겁니다. 예, 많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런 시각들이 이렇게 정치학이나 아니면 정치학 분야에서나 아니면 통일부 아니면 정말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흔히 다루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 특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탈북 여성의 존재론, 세 번째는 분단과 전쟁에 어떻게 젠더 갈등을 점화하는가, 이렇게 이제 영화나 아니면 젠더, 문화, 삶에 대한 어떤 재현의 어떤 스타일을 바라보는 특강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분단과 영화 이 두 가지 이슈를 접목한 이번에 강연을 맡게 된 영화평론가 조재휘입니다. 사실 약간 엉뚱한 얘기를 시작하자면은 한국 영화의 역사가 이제 작년에 100주년을 맞았으니까 1919년에 의리적 구토라는 이제 짧은 이제 영화를 시점으로 한국 영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한국 영화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냐를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순환의 역사, 그리고 또 근현대사의 이제 흐름과 이제 궤적을 같이 하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영화의 소재, 그리고 주제, 스타일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분단 상황이라는 이제 20세기 한국 근현대사의 특수성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 오늘 강의는 이제 그런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한국의 영상문화가 어떻게 이 시대의 그런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연대기적인 흐름을 짚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괴뢰 정권하 5년 동안을 국정과 탄압에 침해받은 주민은 국군과 유엔군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1951년에 이제 한국 이제 장르 영화의 이제 대가를 할 수 있는 황영모 감독의 정의의 진격이라는 다큐멘터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이제 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 많은 영화인들이 이제 국방부 정훈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의 상황을 이제 그 필름에 담는 리버티 뉴스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국방부에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에 맞춰서 이제 홍보 영화, 전장 실황을 이제 찍는 그런 영상물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런 작품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적인 재현이라는 것, 이 접근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 1953년 이후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영화 산업이 본격적인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이제 1954년 이후 그부터 해서 이제 한국 영화의 무의식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분단 상황에서 이제 전쟁 영화에 이제 전성기가 불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이제 여타의 한국 영화 산업이 다양한 장르 영화를 시도하면서 그 장르 영화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전쟁 이후의 시대, 그 분단 상황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배어나게 되죠. 사실 이 한영모 감독이 이 정의의 진격 일부를 1951년에 만들고, 또 이 작품이 일본에서 이제 굉장한 호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장비들을 지원받아서 52년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진격 2부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이전에 한국 전쟁 발발하기 1년 전에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소재로 한 성벽을 뚫고라는 전쟁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성벽을 뚫고라는 영화는 홍기명 감독의 전우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국책 반공 영화. 네, 1980년대까지 이제 기리하게 이어지는 이제 한국형 전쟁물, 한국형 이제 반공 영화의 이제 시조가 된 작품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 관해서는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1949년 12월 29일자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청년의 애국심을 그린 일종의 전쟁 영화로 전반부에 나온 남녀 주인공의 러브씬과 종래 무엇보다 기술적 우수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게 당시로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수많은 관객이 극장에 밀어 닥쳤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에서 다시 보면은 대학 동기 동창이면서 동시에 천안 내부지간인 두 사람이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그 서로 좌우익 이념이 갈려서 이제 대립한다는 구도인데, 이런 구도는 사실 이후에 많은 이제 분단 이슈를 다룬 한국 영화에서 이제 반복되는 그냥 전형적인 갈등 구조의 원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한영모 감독이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상업 영화 감독 행보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화제를 끌었던 영화가 이제 1954년작 운명의 손이라는 영화입니다. 잠깐 다시 영상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영상 하겠습니다. Madre. 정혜라고 불러주세요. 정혜.
용서해 주세요. 네가 괴로웠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왜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자, 기운을 내. 괴로워요. 적단에 죽고 싶지는 않아요. 저를 선생님 손으로 보내주세요. 정리해. 네, 방금 보신 장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용호 감독의 1994년 영화 운명의 손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거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방금 장면은 네,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침이 꼴딱 넘어가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네,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키스씬입니다. 네. 이 당시에 이 장면을 찍을 때 이제 여배우 윤인자 씨의 남편분이 이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제 상대편 남자 배우를 죽이겠다고 이제 소동을 피워서 결국은 이제 남편의 입회하에 이제 배우들의 입술에는 다 셀로판지를 바르고 이제 실제 키스는 아니게 된 그런 형식상의 그런 뭐랄까 대충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된 장면인데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키스씬이 나왔고 그 이후에 있는 한국 이제 멜로 영화의 어떤 새로운 관습을 만들었다, 전환점이 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을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군 장교가 이제 임무를 이제 위해서 이제 신분을 위장하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 장교가 이제 어떤 수직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수직 여성 마가렛이 사실은 북한에서 파견한 여성 간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는 이제 북한에서 파견한 이 간첩들의 대장이 있고 결국 이제 그 간첩단의 대장을 이제 찾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간첩단의 대장이 이제 주인공 남자를 없애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윤자 씨가 연기하는 마가렛이 대신 총에 맞고 그러면서 마지막 키스, 네, 저를 선생님 손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요즘 기준으로 지금 상당히 낯간지러운 문어체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류의 스토리텔링 플롯을 여러분도 이미 비슷한 예를 하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영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측의 이제 국정원과 이제 남파 간첩 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이제 멜로이면서 액션 블록버스터. 네, 한국 영화 전례상 시기에 이제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의 시효라고 불리는 쉬리죠. 강재규 감독의 쉬리. 근데 이 영화가 이제 97년인가, 99년이구나 그쯤에 나왔는데, 근데 이 영화와 이제 운명의 손에 이제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설정의 얼개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이거는 강재규 감독이 이 영화를 참고했다기보다는 운명의 손을 본 것은 아니었고 이제
그 예전에 북한 유학생들을 만났던 경험, 중국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났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추리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군단 상황이라는 맥락을 두고 거의 같은 플롯의 영화가 이제 거의 이제 50년 반세기의 차이를 두고 나오고 있는 이 유사성이 결국은 이제 한국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가져오는 어떤 필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운명의 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첩보물의 성격도 이제 지니고 있는, 첩보물이면서 멜로이면서 동시에 이제 분단 상황의 긴장에서 당시 현실을 담아낸 리얼리즘적인 요소가 있는 한국 영화사상 첫 장르 퓨전이라는 그런 측면의 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한국 영화가 50년대 들어서 좀 산업화하면서 이제 헐리우드 장르 영화들의 구조를 이제 한국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적 경험으로서 이제 내면화된 분단 체제의 상황이 이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사격준비 자세 낮춰. 대라군 계집애를 쏘지 말라. 군대장 계집애를 구합시다. 네, 방금 이제 보신 영화는 한국 영화 사상 이제 전쟁 영화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를 뽑으면 이제 반드시 꼽히는 고 이만희 감독님의 돌아오지 않는 해변이라는 1963년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당시에 이제 전쟁 영화가 이제 굉장히 유행을 탔던 1960년대에 이제 5인의 해병을 비롯한 이제 수많은 전쟁 영화의 계보에서 이제 가장 스케일이 크고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보신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땅바닥에 보면 이제 총알이 이제 지면에 맞아서 이제 흙이 튀는 효과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한국 영화의 기술 수준이 이제 공포탄을 쓰고 이제 실제 총알이 날아오지 않더라도 이제 파편화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넣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슬픈 얘기지만 실탄을 썼습니다. 실제 실탄을 이제 쏘고 이제 폭격도 이제 배우들한테 묻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제 무조건 뛰어라 해서 배우들이 지나가면 터트리는 식의 진짜 아주 무식한 방법을 동원해서 몸으로 찍었던, 이제 심지어 이제 이만희 감독님 본인이 군 시절에 정보과 다니면서 명사수로 불렸던 사람이라서 본인이 촬영 감독 옆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소총을 쥐고 배우 옆에 있는 벽을 겨냥해서 쏴서 대부분 벽에 총알이 박히는 장면은 이만희 감독이 직접 쏜 것이다
이제 무시무시한 에피소드가 있는 영화죠. 이제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다시 좀 돌아가자면은 일단 국방부와 이제 정부의 요청으로 해서 이제 국군 홍보물로서 이제 영화가 일종의 프로파간다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고 이제 대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보다 이제 먼저 이제 나왔던 이제 김기덕 감독의 5인의 해병이 만들어질 때 얘기를 잠깐 다루자면요. 이제 그 5.16 군사정변 이후죠.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그 5인의 해병을 만들게 되는 이제 김기덕 감독에게 이제 해병대 장군 김동화가 와서는 이제 해병대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군에서 장비고 이제 뭐고 다 전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하자는 의뢰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군대를 이제 어떠한 이제 부정이나 하극상도 없는 굉장히 모범적인 조직으로서 미화를 하는 이제 선전물을 이제 내놔라는 것이었죠. 그때 이제 이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수신교군 같은 이제 이념적인거나 경직된 캐릭터로 만들 거면 자신의 영화를 못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출신의 군 장병들이 이제 전쟁 상황에서 이제 전우회로 묶이는 과정들을 이제 드라마화를 하겠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이런 전쟁 영화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군사정권 이후에 이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전물의 성격과, 그리고 또 대중 영화로서 이제 스펙터클을 이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업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런 이제 국가와 자본적인 산업적인 목적의 필요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작가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주제의식을 그 안에서 드러내려는 이런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제 욕망의 방향들이 엮여져서 이제 60년대에 이제 전쟁 영화들의 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이제 보신 영상에서 나오는 이제 작은 이제 그 자기 어머니를 잃은 전쟁고아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배우가 이 영화 촬영하기 2년 전에 그 신상호 감독의 사랑과 손님과 어머니에서 이제 오키 역으로 나왔던 전영선 배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전쟁 영화들이 반드시 이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작가들의 저항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고, 또 이런 작가들의 저항이 이제 국가 이제 분단 상황에서의 이제 이제 자국 정부의 정당성을 이제 내세우고 이제 군사 정권으로서의 군사주의 미학을 이제 주입하고 싶었던 이런 정권의 필요성, 여기에 공모하지 않는 작가들의 시도들이 어떻게 국가에 의해서 억압됐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돌아오지 않는 이제 해병 이후에 이제 이만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영화의 어떤 달인이 됩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그 삼포 가는 길이나 만추 같은 작품도 유명하지만 YMS 504의 수병이라든지 이제 그 이후에 신상호 감독의 빨간 마우라에서 영감을 받은 이제 천국에 산다 이제 같은 군 소재 영화를 꾸준히 이제 만드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965년작 7인의 여포로를 찍었을 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때 이 7인의 여포로에 등장하는 이제 술에 취한 이제 미군 대상으로 이제 그 몸을 파는 이제 여성이 양키 보험을 외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이제 옛날 코미디 영화 신라의 달밤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외치는 대사가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만희 감독이 이제 반미 성향에다가 반공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가 붙어서 이제 감옥에 이제 한 달 넘도록 붙잡혀가서 이제 옥고를 치러야 했던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70년대에 들어서 더 격화되는 한국 영화 검열의 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때 이때 이제 7인의 여포로가 결국은 이제 검열에서 난도질 당하고 이제 개봉하고 이만희 감독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왔는데, 그 풀려 나온 다음에 이제 영화를 작업하고 있었대요. 근데 영화를 찍는 도중에 이제 감옥 동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어린 감옥 동기 청년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청년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감옥 밖에 있는 자기 애인을 찾아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나온 영화가 이제 환상의 걸작, 지금은 이제 실체를 찾을 수 없고 리메이크작만 볼 수 있게 된 67년작 만추라는 이제 그런 후일담이 있죠. 아, 66년작이네요. 자, 그리고 잠시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오바. 네, 조금 전에 보신 이제 영화는 이제 신상옥 감독이 이제 신필름이라는 이제 한국에서도 헐리우드 이제 스튜디오 못지않은 규모의 그런 이제 거대한 영화 제국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갖고 이제 신필름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제작한 이제 당시로서는 한국 영화 최대 블록버스터라 할 수 있는 빨간 마우나입니다. 1964년 영화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어졌던 스몰이 포격 작전의 이제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근데 막상 이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나오는 전투기가 이제 비행기가 절대로 50년대 비행기가 아니죠. 네. 이 당시에 이제 신상옥 감독은 이제 앞서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해변에서 이만희 감독이 그렸던 것보다 훨씬 큰 이제 군으로부터의 이제 협조를 얻어서 그 무제한의 물량을 동원해서 찍은 작품인데요. 전투기의 시점에서 이제 폭파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진짜 그 비싼 이제 영화 촬영용 카메라를 실제 전투기의 날개에 달고 진짜 비행기를 띄워서 그래서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신현균 배우가 실제로 이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이제 그 배우가 있는 쪽으로 진짜 방탄 유리에 이제 소총을 특등 사수를 시켜서 사격하는, 오늘날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안전조치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이제 그런 무모하다시피 한 시도를 하면서 찍은 작품이죠. 근데 이런 식의 시도와 이제 가능했던 거, 이런 대작을 당시에 한계를 초월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면은 이 신필름 자체가 이제 신성옥 감독의 아내였던 최은희 배우를 통해서 이제 신필름과 이제 박정희 당시 이제 정권 사이에 이제 굉장한 미러 관계,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 자체가 이제 반공, 이제 국가의 싸움, 이런 식의 이제 분단 상황에 이제 대결 구도를 이제 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능성을 보고 만들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남북관계 분단 상황에 대한 멘털리티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영화가 되겠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공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필름 보존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원판 필름을 아예 수출해버려서 이제 원형을 거의 복구할 수가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그 일부 좀 100분짜리 버전의 필름을 홍콩에서 발견해서 이제 2018년에야 겨우 복원을 하게 된 좀 아픈 역사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영화들이 대대적으로 유행한 것은 결국은 이제 프로파간다와 스펙터클을 이제 이런 두 가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목적에 반하는 영화들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예시가 또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갈 수만 있다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라니. 언니가 위독해요. 점심 때부터 진통이 시작돼서 죽으려 쓰다가 그만 어른애가 걸렸어요. 지금쯤 애기를 낳았을 거예요. (251) 스탠바이 30. 112 신고에 의하면 범인은 현재 종로 2가와 청계천 사이로 도주 중이라 하니 곧 현장에 출동하시오. 엄마야. 107.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제 운명의 손이나 이제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우인의 해병, 이제 빨간 마우라 이런 영화들은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성장하던 이제 50년대 그리고 또 한국 영화 산업이 본격적인 산업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이제 규모와 이제 다양성을 확장하던 이제 60년대 산물들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은 이제 보면 이제 첩보 멜로라든지 아니면 전쟁 영화 이렇게 장르성이 이제 굉장히 뚜렷하고 이제 물론 이제 장르 영화에서 요구되는 그런 서사적인 관습들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이제 스펙터클들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영화들이었죠. 여기에서 어떤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리얼리티를 기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 보신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의 이범석 소설가의 이제 원작을 이제 극화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 상황을 이제 영화로 옮길 때 그것이 반드시 이제 첩보라든지 이제 전쟁과 같은 장르적 틀에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급적 현실에 있는 것들, 현실의 풍경들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리얼리즘적인 관점에서 분단 이후에 한국인들이 이제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관한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각색도 했고 또 이제 소설에서 단편밖에 안 되는 소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보면은 앞서 보신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김진규 배우님이 연기하는 주인공의 어머님이 가자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일가족들은 이제 전쟁 때 이제 북에서 살다가 이제 이제 피난을 오면서 남쪽에 이제 해방촌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김진규 배우가 맡은 이제 주인공은 이제 치통이 있는데 이제 집안 환경 때문에 그걸 치료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참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넘어간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은행강도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제 경찰을 피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현금을 강탈한 이 주인공의 동생이
이제 복귀되기 이전에 청계천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부분인데, 네, 당시 복귀되기 이전에 청계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연안되는 교환차이로 하죠. 네, 근데 이 중간 이 장면에 보면은 영화의 스토리에는 큰 기능을 하지 않지만 목을 매어서 중에 이제 이제 옆에 있는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건 굉장히 아쉽지만, 이 영화는 이제 전후 한국 사회의 어떤 궁핍함과, 그리고 이제 그 분단 상황에서 이제 그런 피난민 가족들이 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묘사, 굉장히 정직하게 해낸 한국 영화 리얼리즘의 진정한 시효라고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단 상황을 이제 상업적인 필요, 그리고 프로파간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장르 영화에도 소재로 삼았던 그 다른 영화들이 그 국가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상업영화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거의 제작비를 이제 제작진들이 자체적으로 보충해야 되는 거의 인디펜던트의 방식으로 제작이 됐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제작이 시작된 거는 이제 1960년이고 영화가 개봉한 건 1961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1961년 4월 13일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남성 관객들의 반응이 되게 좀 컸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자기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남성들이 전쟁 이후에 이제 직장도 없고 군에서는 제대했고, 그리고 불황 상황에서 이제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서성이면서 이 오발탄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가족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궁핍함 사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감정이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후 시대의 이게 풍경에 대한 정직한 영화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 영화는 4월 13일에 개봉해서 일단 큰 흥행을 못했고 7월 17일에 재개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7월 17일에 재개봉을 할 때 이 타이밍에 뭐가 문제였냐면 4월 13일과 7월 17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5.16 군사정변이 있었죠. 5.16 군사정변이 있기 이전에도 한국 영화에서는 검열의 이제 제약이 이제 영화 창작자들을 많이 제약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영화 검열에 관한 유현목 감독의 2000년 12월 19일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유현목 감독의 회고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빈민촌에 이 초라한 판잣집이 나오면 나라 망신이나 삭제하고, 저 멀리 경무대가 보인다고, 아니면 엑스트라들의 치마가 짧다고, 제기랄 이런 말도 나오면 다 잘랐다. 네, 그 정도로 진짜 너무나 건전하고 발랄하고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당시 영화들에게 지어진 의무였는데, 근데 5.16 군사정변이 있고 나서는 이런 검열의 기준이 또 대폭 강화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제 아까 여러분이 보신 이제 극 중에 주인공 가족의 노모가 가자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북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이다, 남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이제 트집을 잡혀서 이제 상영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중에 이제 복권이 된 거는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2년 뒤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디더라? 샌프란시스코 이제 제7회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출품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출품하기 위해서 영어 자막을 씌워서 나갔던 필름이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필름이 돼서 이제 2016년에 이제 겨우 복원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진짜 당시에 그 검열과 이제 그런 산업 내에서의 한계를 뚫고 이제 분단 상황에서의 한국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삶의 리얼리티를 담았던 아주 드문 이제 시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검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1970년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화법, 군사정권에 의해, 유신정권에 의해서 이제 영화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영화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하지만 유신 정권이 주도했던 영화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이 거스르는 영화를 단속하고, 그러면서 국산 영화 3편을 제작하면 한 편의 외국 영화를 수입할 권리를, 쿼터를 부여한다는 식의 정책으로
영화사들을 국가의 통제 아래 길들이려는 이제 영화법 개정 계약을 이루게 되죠. 잠시만요. 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이 제4차 영화법 개정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문화공보부에 의한 사전심의 절차,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면은 영화를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제작되기 이전에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제 검열을 해서 이제 각본 단계에서부터 이제 장면 이제 불필요하다 아니면 이제 한국의 너무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군이나 공무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냐, 아니면은 이거 북한을 찬양하는 은유적인 표현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오발탄의 이제 그 문공부에 의한 상영 불가 판정도 이제 바로 이런 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사실 이때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을 보면은 이제 1970년에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검열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면은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고 반려되는 시나리오는 3.7%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1971년에는 25%, 1972년에는 58%, 그리고 1975년에 이르면은 80%에 달하는 작품들이 이 사전 검열 조치에 걸려서 이제 제작되지 못하고 반려되는 상황이 터지죠. 이 당시에 영화진흥공사, 그러니까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신이죠. 이곳에서의 시나리오 심사 기준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정권이 원했던 국책영화의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항목들 몇 개를 언급을 해보면요. 이제 10월 유신을 구현하고 애국 애족의 국민 정신을 고무진작시키는 내용,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는 내용,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군경 및 일반 공무원상을 부각시키고 밝고 명랑한 청춘의 미래상을 그리는 내용, 이렇게 이제 당국의 입맛에 맞는 영화에만 이제 제작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쿼터를 부여한다든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영화들이 되게 기형적인 현상들이 나게 되는데요. 임고택 감독이 얘기하자면은 임고택 감독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한국 영화의 이제 살아있는 전설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100편 넘는 영화를 이제 감독을 해오셨고, 근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떤 본격적인 작가주의를 추구하게 된 이제 영화는 이제 본인은 이제 이제 잡초나 이제 77년작 짝코를 많이 꼽으시는데 그 이전에 만든 영화를 본인이 기억을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만든 영화들이 너무 전체 100편의 필모그래피에서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이제 본인이 작가적인 의식을 가지고 만들기 이전에 국가의 필요, 이제 뭐 영화사에서 시키니까 이제 외화 쿼터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찍어냈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본인 작품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 작품을 봤는데 이거 누가 만든 영화인지 모르지만 정말 못 만들었다, 이런 영화가 있나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감독 임권택 이름이 뜨니까 이제 경악을 하셨다는 이제 웃지 못할 일화도 나왔었죠. 이제 그런 이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던 그 시기에 임권택 감독님이 찍으신 작품 중에 이제 이 영화 뭐였더라? 아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로, 이제 여주인공이 이제 열심히 나서서 이제 마을에 이제 그런 마을을 뭔가 이제 근대적인 새로운 이제 마을로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그린, 그러니까 현재 관점에서 굉장히 뭔가 오그라드는 부분이 많은 계몽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시나리오가 통과된 상태에서도 당시 문공부 장관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냥 이제 새마을운동 홍보 영화 역할로 그치면 되는데, 기어의 영화 말미에 갑자기 무장공비가 출연하는 그런 좀 뭔가 당시의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스토리의 파행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한국 영화사의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7인의 여포로로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이제 이만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또 전쟁 영화를 또 찍으셨죠. 근데 그 찍은 영화가 이제 두국화는 피었는데라고 이제 임고택 감독님의 증언 73년작 증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전쟁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만희 감독님이 전쟁 영화를 만들어도 그 전쟁 안에 뛰어든 사람들의 어떤 희노애락과 이제 어떤 이제 전쟁 속에서의 어떤 휴머니티 이런 쪽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이런 작가의 노력이 이제 정부의 어떤 반공주의 이제 분단 상황에서의 남과 북의 대립구도에서 남측 체제의 승리와 우월성을 과시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과는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작비를 당시에 1억 원을 그 지원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편집권을 박탈당하고 영화가 난도질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상 해보겠습니다. 명중이다! 명중이다! 한테 여러 수가 담배 맺듯 처마서 모아갔소. 뭔 별 말씀을. 양달수가 죽었구만. 결국 그렇게 죽었어. 그 양달수를 얘기를 하자면은 6.25 당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난 지리산 공비였시요. 어디 있어? 여기요! 사령관 동지께서 찾고 계셔! 부르셨습니까? 사령관 동지! 아저씨 괜찮아요? 승재동, 난 괜찮소. 알기를 자, 앞서 이제 잠깐 이제 보신 영화는요, 네, 한국 액션 영화의 이제 새로운 장을 이제 용호되는 것 같은 태권도 영화로 개척을 하셨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뽕이나 물레야 같은 작품으로 이제 한국 영화를 이제 세계 국제 영화제 무대에 이제 올렸던 그 이제 이두영 감독님의 1980년작 최후의 증인의 일부 장면입니다. 최후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추리 소설가 김성종 작가의 동명 원작이 있고, 이 동명 원작 자체가 이제 한국 전쟁에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연년이 내려져 오는 이제 그런 이제 개개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쭉 훑어가는 이제 구성의 작품이었고, 이제 결국 이제 이두영 감독이 이제 그런 이제 한국 이제 역사를 쭉 한번 이제 훑어서 이 개개인이 입은 이제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증언을 남겨보겠다는 의지로 했는데, 근데 이때 이 영화의 도입부에 이제 감독님이 직접 이제 자신의 이제 연출 의도를 정말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구학을 일소하고 새 질서를 확립하려는 1980년 이 시대의 어제의 진실이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이라는 것을 한 순간의 진행적인 인간 모호를 통해 가식 없이 토론하고 싶었다. 이야기도 어려운 이야기, 화면도 어둡다. 80년대에 이런 어둠에 사라졌으면 한다. 네, 감독 이두용. 네, 이렇게 딱 뜨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영호 감독의 오발탄 같은 경우가 이제 영화의 4월 개봉과 7월 재개봉 사이에 5.16 군사정변이 있고, 그러고 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재개봉 때는 이제 상영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했죠. 이 영화도 그런 이제 그 개봉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기묘한 경우였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한 1979년에 이제 촬영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전국 로케이션 돌면서 촬영된 영화인데, 근데 이제 198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이 있기 이전에 이제 신군부가 이제 전두환의 신군부가 이제 박정희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군사정권을 수립했죠. 네, 바로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국가에 의한 이제 사상의 탄압과 그 이제 검열의 자유로부터 아주 잠깐 이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한국 이제 근현대사의 어떤 이제 상처들, 이제 묻혀져 왔었던 흑역사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화도 가능하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역시 멀쩡하게 시나리오 단계에서 검열을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불온한 사상을 가진 영화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이제 감독님과 이제 제작자 이제 각본가 육상용 선생까지 전부 다 남산에 끌려가서 이제 코롱탕을 잡수시고, 영화는 이제 전체 150분에서 진짜 50분이 3분의 1이 이제 날아가는 이제 비움을 겪었다가 2008년에 왔어야 이제 제대로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신군부로 넘어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이제 군사정권과 검열 치하에서 억압되어 있던 이야기를 꺼낼 토양들이 조금씩 마련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나온 시도가 됐던 거는. 여기서 다른 영상 잠깐 하나 더 보겠습니다. Abramo Figaro, bravo bravissimo, Abramo Figar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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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ono il patron della città della... 야! 죄송합니다. 온 놈인데 아픈 사람 건들고 지랄이야 지랄이. 대관절 어디서 꿈굴러 온 놈인데 아픈 사람 건들고 지랄이야 지랄이. 짜코, 내 놈이 짜코 틀림없지. 이 미친놈 짜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졌네요. 그럼 백공산이라 불러주지. 백공산의 번적, 전남 영광군 진원면 진원리 54번지, 주소는 번적과 동, 본명 백공산, 일명 짜코, 직업 대장간, 생년월일 1925년 12월 29일생, 학력 무학, 짜코의 죄상, 1950년 동란이 발발하자 고향 진원리에서 민청위원을 지냈고, 놈들의 앞쟁이로서 대장간에서 맹긴 흉기를 보급하여 수많은 양미를 학살했음. 동년 9월 28일 수복이 되자 있자냐. 누가 와
네, 앞서 이제 봤던 이제 이종훈 감독님의 최후의 증인과 거의 같은 해 1980년에 나왔던 임호택 감독님의 이제 1980년작 딱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앞서 대충 장면을 보면 이야기 전체적인 유곽이 좀 잡힐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빨치산을 잡던 이제 경찰이 이제 그 다 잡았던 이 짜코라는 이제 이 한 명을 놓치는 바람에 이제 경력에 큰 흠집이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이제 한 사람을 짜코를 잡기 위해서 계속 추적한 끝에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요양원에서 찾아내는 이제 그런 결국은 잡게 되는 이제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사실 이 영화는 실제로 이제 집안 이제 삼촌부터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좌익 빠치산 경영이 있어서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경험을 실제로 겪었던 임호택 감독님의 개인적인 그런 인생사가 좀 녹아들어 있는 작품인데, 그런데 정작 이제 이 영화는 당시 그해 이제 최우수 반공 영화상을 받았어요. 사실 이 영화 마지막에 이제 결국 주인공이 이제 짜코를 잡았을 때 이 잡았다고 외치는 순간은 사실 그렇게 진념을 가지고 잡았는데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반공 이데올로기, 이 분단 상황이 어떻게 이제 그 시대의 상처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뜨려 놨는 것이냐에 대한 감독의 의도가 있는 건데 얼마나 험한 것이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의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은 수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거를 이제 공비를 잡으려 한단 말이야? 저 투철한 방공등신을 보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최우수 방공 영화상을 줬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들의 그런 분단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정치적인 인식이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작품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80년대에 이제 어떤 또 사건이 있습니까? 6월 항쟁이 있었죠. 6월 항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6월 항쟁에서 이제 어떤 본격적인 정권의 교체는 실패한 것이지만 그래도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고, 그리고 또 이때 영화계에는 또 다른 이제 사건이 한 개가 더 있었습니다. 5차 영화법 개정이 있었어요. 이 5차 영화법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의 이제 그거는 이제 세 편의 국가가 원하는 문예 영화, 반공 영화, 우수 영화를 만들면은 이제 외화 수입 한 편의 수익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가 재미가 없다, 방화다, 변방의 영화다 이런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보통 한국 영화는 날림으로 찍고 외화 수입해서 여기서 본전을 뽑자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5차 영화법 개정의 요지가 뭐였냐면 이제 외국 영화사가 한국 극장에 직접 영화를 배급할 수 있다. 직배 영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에드리언 라인의 위험한 정사라는 89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한국 극장 역사에서 최초의 외국 영화사의 한국 직배 영화였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날림으로 한국 영화 일정한 편수만 채워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외화 수익권으로 이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화사들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6월 항쟁으로 이제 군사정권의 어떤 이제 그런 시민사회 가해지나 압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소재에 대한 창작에 대한 어떤 검열의 제약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시에 한국 영화도 날림이 그냥 형식적으로 날림으로 찍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퀄리티를 갖고 제대로 이제 관객들에게 재미와 퀄리티로 어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은 영화사들이 다들 위기에 처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몰렸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기에 이제 전쟁 영화도 이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지현 감독의 이제 남부군 같은 경우죠. 잠시만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직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할 수 있어야 쓰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하고 수고가 많았어. 난 승리사단 사단장 김흥복이요. 여러분은 전북부대에서의 지휘와 전략에 관계없이 일단 평대원으로 편입하기로 했어. 우리 투쟁의 목표는 해방지구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을 하나라도 더 우리 측으로 유인 제2전선을 구축하여 전선의 인민 군대를 유리하게 해줘야 하는 만큼 끊임없이 이동하며 적을 교란시킬 것이오. 상승 부대는 허명이 아님을 여러 동무들은 곧 보게 될 것이오. 기관병들은 구분대별로 인솔하시오. 1열 대구부대, 2열 서울부대, 3열 전주부대, 4열 여수부대, 이상. 무기와 피복을 지급받도록. 사실 이제 이 영화에 관해서 이제 정지영 감독님이 이제 제2회 평창국제 이제 평화영화제 인터뷰 이제 그때 마스터 클래스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일부를 채록해봤는데요. 이제 내가 변해서 남부군을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다. 1987년 6월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정치, 경제, 자유, 문화 등 모든 것이 변한 시점인 동시에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다. 1988년 추가된 이태의 남부군을 읽으며 영화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국민이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제작 기간도 이 영화 화면 보셨듯이 실제로 산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고 또 이제 연인원만 이제 3만 명을 3년의 제작 기간 동안 동원했던 사실 대작이었죠. 당시로서는 이제 이것도 블록버스터였는데 근데 이 영화가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서 이제 그 정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빨치산이라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 빨치산들도 사실은 이제 평범한 인간이었어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재조명하게 된. 그 이전에는 빨치산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아주 극악한 적이었죠. 앞서 잠깐 보셨던 이도영 감독님의 이제 그 최후의 증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남부군이 1990년에 90년대에 나올 때쯤이면은 이제 이런 영화도 허용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대중적인 사회적인 이런 이제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도 있었지만은 점점 이제 냉전의 무드가 깨져가고 있었죠. 대탕제 시대였죠.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가들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선전 영화의 스테레오타입을 깨고 이제 새로운 이제 관점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한국전쟁 영화는 아니지만 정지영 감독님은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의 이제 그 전쟁 당시의 기억과 그리고 또 이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와서 귀환한 이후에 이들의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을 이제 현재와 과거를 번갈아 오가면서 다루는 이제 안정혁 소설가 원작의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이제 남부군 못지않은 남부군 이상의 물량, 당시 제작비로 20억을 동원한 대작이었는데 이제 이런 영화도 건드리게 되면서 이게 한국 전쟁과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이 두 개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반공이라는 기조를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된 그 한국 사회의 변화 사항이 이 영화의 태도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다들 아시는 영화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족발이 새끼! 개새끼! 제발 정신 좀 차려! 족발이 새끼들! 제발 정신 좀 차려! 잠깐만.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태극기 휘날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잠시 보았던 이제 쉬리의 강재규 감독이 이제 다 만든 작품인데요. 그냥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 유학생들을 이제 만나면서 얻었던 이제 발상을 가지고 대국전이라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시나리오가 이제 쉬리로 발전했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다들 좀 아실 전쟁기념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형제의 상에 실화하고, 그리고 당시에 강재규 감독이 영화 제작 전에 보았던 이 다구동 전투라고 한국 전쟁사에서 가장 이제 격전이었던 전투 중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어떤 최승갑 일병이라는 한 병사의 이 삼각자가 출토되는 영상을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그것이 또 모티브가 돼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제 잠깐 보셨던 이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나 이제 5인의 해병 같이 이제 당시 반공 영화들, 반공 전쟁 영화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너무 국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 않고 어느 정도 보편적 휴머니즘을 추구했던 작품들조차도 좀 감히 해내지 못했던 금기를 좀 깬 부분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장동건은 이제 국군에서 훈장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병사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동생이 죽었다라고 분노한 나머지 이제 국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깃발 부대라는 가상의 부대에 가담을 해서 눈이 뒤집혀서 싸우지는 않나. 이제 뭐 그런 요소들이 2004년 개봉 당시에 이제 그 좀 보수 언론 측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60, 70년대 프로파간다 영화들을 봤을 때 프레임처럼 불온한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가 이제 결국 묻혀버렸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식의 영화들이 이제 다 돌이켜보죠. 이제 앞서 맨 처음에 봤던 정의의 진격부터 이제 태극기 휘날림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인 한국 영화에서의 어떤 분단 상황을 어떤 첩보문이나 전쟁 영화 같은 장르 스펙타클로 활용하건, 아니면 이제 오발탄이나 최후의 증인 같은 어떤 근현대사의 이제 풍경에 대한 리얼리즘으로 접근을 하던, 이제 이런 역사적인 흐름 끝에 우리가 이제 도달한 것은 그 이전보다는 이제 훨씬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부터 유연해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 민족이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좀 더 이제 그 성격이 진해지는 그런 식의 발전 과정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리와 태극기 휘날리며 이후는 제가 이 강의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도 나온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도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이전에 그 분단 상황에서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나머지 적으로서 이제 인식되었던 이제 북측의 사람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한 민족으로서 이제 융화될 대상, 같이 살아가야 될 공동체적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이쯤에 되면은 이제 그 1000만 관객 흥행이나 아니면 850만 관객을 끌어올 정도로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인식 전환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완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잠깐 박근혜 정권 때에 다시 60년대, 70년대의 반공 프레임으로 돌아간 뭐 인천상륙작전이나 뭐 폭풍 속으로나 그런 영화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던 이런 이제 한국 영화에서의 이런 분단 상황에서의 그런 민족 인식에 대한 변화는 이쯤에서 다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이제 이번 강의의 주된 그 취지하고는 살짝 벗어난 얘기지만,
이제 언제부터인가 한국 영화에서 분단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의 어떤 정치성을 이제 첨예하게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한국 영화에서 총격전이 나와야 되니까, 한국 영화에서 뭐 이제 잠수함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적인 이제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액션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알리바이이자 핑계로서 이제 분단 상황이 이제 억울하게 끌려 들어와서 이제 소모되고 있다는, 저 그런 인상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강철비 2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그랬죠. 예, 적당히 현재의 이제 분단 상황에 이 정치적 이슈를 끌어와서 여기에 크림슨 타이드 같은 류의 잠수함 영화에 관심을 끌어들이면은 적당히 흥행하겠지라는 이제 이런 안이한 관습으로 이제 소모되면서 한국 영화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런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이제 분단에 대한 관점을 읽어내려는 노력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면 윤조민 감독의 그 공작 같은 경우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갈고 있는 한민족이니까 그러니까 통일해야 돼라는 그런 전제를 벗어나서 현실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이제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그 영화가 나올 당시의 현실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공조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단 상황에 대한 이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그 변화의 측면에서 2010년대 이후로는 그 공작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곡점을 보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긴 시간 좀 굉장히 좀 어렵고 약간 좀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정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주셔도 좋고요. 네. 현장에 지금 몇 분 극소수나마 계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이 학살의 장면이나 이런 걸 어떻게 재현할 건가에 대한 사실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윤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걸 두고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널리스트도 그랬고, 사실은 어느 시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이 분단 경험, 사실 오늘 여기 저희 동아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쪽에 한국전 양민학살 관련 영상도 찍고 왔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보면 약간 좀 이 뭐랄까요, 너무 일정 정도 너무 규범적이고 일정 정도는 너무 스펙타클하게 소모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은 연못과 지스를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작은 연못이 물론 뭐 돈이 적게 든 영화고 의미 있는 영화일 수는 있지만, 그것의 재현 방법이라는 게 과연 훌륭한가, 이 분단의 고통을 어떻게 재현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영화였는가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 분단이라는 목적을 바꿔서 민주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과거 권위주의에 대한 문제로 계속 바뀌어서 계속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현의 문제에 대해서 조재희 선생님이 약간 뭐랄까요, 재현의 윤리, 재현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가면 좋을지 가이드 같은 걸 한번 조언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너무 무거운 주제고 많은 논란이 20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야 되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답은 아닐 거예요. 그냥 저 개인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일단 전제를 해두고요. 아까 쉰드러 리스트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쉰드러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어떤 여성 평론가가 굉장히 날이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정작 홀로코스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굉장히 날선 지적을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영화로 뭔가를 재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재현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는 한계에 결국 도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슈저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비판이 좀 날이 그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영화는 홀로코스트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휴머니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어떤 작은 어떤 소박한 메시지를 위해서 그 큰 역사적 배경을 소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정직하게 제안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결국 그 영화의 그 정확한 핀트를 벗어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재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 좀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 재현이라는 것도 결국 아무리 우리가 미술 감독이 미장센을 이제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재현을 한다 해봤자 결국 영화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100% 완전한 재현은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전제를 까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비적인 태도. 영화는 결국은 이제 소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스쳐가는 풍경이고 이미지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비단 한국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6월 항쟁 같은 경우 이런 영화들이 최근에 이제 재현이 된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6월 항쟁 같은 경우는 이제 1987 같은 이제 장도장 감독의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를 다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기묘한 기시감을 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거대한 국가의 폭력이 있고 그 국가 폭력을 목격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거국적으로 이제 단결해서 이제 저항에 나선다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25 항쟁 이걸 빼고 플롯만 따져봤을 때는 동일한 영화예요. 같은 영화예요. 감독이 다르고 사건이 달라도 결국 같은 플롯의 영화예요.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고통과 폭력의 스펙타클이 제공되고 그것을 본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애드원먼트를 하는 거죠. 이제 그 하나 됨으로써 일종의 이제 애드원먼트 합하면 어톤먼트 속죄가 되죠. 결국 속죄의 이제 플롯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 그 당시의 얘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영화가 나온 시기에 관객들을 겨냥하고 그 관객들의 정치적 무의식을 노리고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박근혜 시대 때 인천사격작전이 나왔습니다. 인천사격작전이 전 망할 줄 알았어요. 마치 그 이전에 82년작 그 통일교에서 만들었던 오인천 같이 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영화가 망하지 않았어요. 손익분기를 넘겼고 뭐 확장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박근혜 시대의 멘탈리티인 거예요. 박근혜 시대의 멘탈리티는 이게 60년대, 70년대 한국 전쟁 영화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6월 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을 때 그 영화들은 대체로 어떤 걸 겨냥하고 있냐? 촛불이 있었잖아요. 우리에서도 촛불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촛불혁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거국적 단결로 깨어난 민주시민의 조직화라는 서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서사에 대한 역사적 대응물로서 가능한 것이 이제 광주와 6월 항쟁이었고, 그래서 6월 항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설치하긴 했어도 결국 정권 교체를 못했어요. 노태우가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1987은 공교롭게도 그 실패를 엔딩에서 다루지 않고 차단해버리고 그 거국적 단결의 스펙타클을 보여주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촛불 운동이라는 이제 현재의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대응물로서 치환을 시키기 위해서 사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서사적 가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재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반영해서 관객들의 정치적 무의식에 반응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영리한 상업적 기획의 일환이지 여기서 어떤 정치성을 묻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도로 아마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멀리서 와주신 조재희 선생님 어쨌든 강의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강의가 다음 주 수요일 18일 오후 3시, 오후 4시 반에 이동근 사진작가님과 이현재 교수님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유튜브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